이 시장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규정하기가 의외로 쉽고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올해 시장이 이렇게 좋으리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0월부터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시장이 이렇게 좋다라고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나마 전약 후강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약하고 그나마 하반기에는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해석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별로 장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예상과 결국 이제 시장의 모습은 항상 다른 거죠. 올 초에 이제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의 은행주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면서 굉장히 강했죠.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이것만 올랐느냐? 조선주도 바닥에서 한 30% 올랐고요. 네. 자동차도 조정을 받지만 한 30%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엔터주들 52주 신고가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정말 다양하게 잘 오르고 있어요. 제가 2달 전인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형주 중에 안 오른 거 있으면 조금 한 10% 정도 사시라.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던 뭐 해운주, 건설주 다 어느 정도는 뭐 어느 정도는 이익을 다 냈던 키 맞추기 차원에 올랐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제레미 시겔 교수가 있죠. 와튼에 네. 우리가 장기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책을 내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장세를 골디락스 장세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칭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거의 흡사하죠. 미국 증시가 골디락스 장세와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골디락스는 영국 동화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주인공인데 소녀가 산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곰 3마리가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근데 곰은 안 보이지만 테이블 위에 죽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뜨거운 죽, 하나는 차가운 죽, 하나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죽이 있어서 그 3번째 죽을 정신없이 먹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에 끌고 와가지고 골디락스 장세라고 한다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그러한 장세. 그렇지만 이게 우상향하는 장세.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인 모습으로 우상향하는 장세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골디락스 장세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강하죠. 네.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600선에 대한 공방 이제 누가 2400, 2300 깬다는 얘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2800, 2900, 3000 간다? 이 얘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장세가 약하냐라고 했을 때 약하기보다는 야 그래도 주식할 만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점이 과거의 골디락스였냐라고 보면 2003년서부터 2007년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기대가지고 소위 차화정의 이제 시대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졌고 2009년서부터 2018년까지를 또 골디락스 장세라고 해요. 네. 근데 이때는 전반부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좀 강했고 후반부의 긴 장세는 어떻게 보면 박스피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박스피였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순환매를 했고 뭐 바이오 테마도 돌았고 막 이런 그런 상태였죠. 이런 거를 이제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든지 지나고 나고 봐야 그때가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골디락스라고 명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게 골디락스 장세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특징은 비관론과 긍정론이 적절히 맞부딪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론만 있었을 때는 2020년과 2021년은 골디락스라고 안 하죠. 네. 강세장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뭐든지 주식을 사야만 된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2021년과 2022년은 뭐라고 그러죠? 약세장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골디락스 장세는 지금 한편으로 보면 경제 지표만 놓고 보고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설명이 안 돼요. 네.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신산업,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시장이 나름대로 견조하게 올라온 거죠. 이런 걸 골디락스 장세라고 부를만 하고 지금 우리는 골디락스 장세를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거기에 이제 한 표를 좀 던집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정말 2차 현질을 하고 계시거나 2차 현질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니까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뭐 테마주들을 뭐 강력히 하셨던 분들은 계좌가 막 2배, 3배 불안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더 할라이시 좋다 하더라도 한편에서 뭔가 찜찜한 거죠. 야,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또 경제가 수직 급락하는 거 아니야? 반도체가 좋다는데 아직 재고는 소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 또 급락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여기 뒤통수를 쫙 누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죠? 네. 이제 정확히 시장이 네. 좀 읽어지시죠? 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시장은 빠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나마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 경제를 보면은 점점 고용도 이제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도 이제 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인상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까? 한편으로 계속 한편으로는 계속 이게 뭔가 뭔가 뒤통수를 네. 장벼당기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큰 흐름으로 보면 일단은 금리 인상을 이제 저희가 이게 공개될 시점에는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6월달 FOMC가 이제 결정이 나긴 하겠지만 큰 대세가 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6월달에 금리 인상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했던 안 했던 결과치를 알고 저희는 이제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결과치를 안다 하더라도 이게 작년 2022년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주식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패가 공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둘이 이제 웅달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 포카를 친다. 근데 처음에는 뭐 판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배팅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치다 보니까 웅달님 지금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세게 부르면 웅달님이 깨갱할 수밖에 없는 소위 패가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6% 이상 못 올려요. 네.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한 것들을 보면 미국은 자신들의 국가 부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자가 올라가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전에 찼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미국이 부채를 2년 동안 한도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국채 발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뭐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이 지금 이제 밝힌 국채 발행 한도를 보게 되면 25bp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 네. 돈을 빨아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금리를 25bp 올리면 50bp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악재죠. 하지만 시장은 끄떡 안 하죠. 이미 거의 다 왔다. 이제는 피봇을 기다릴 단계지 금리 인상을 기다릴 단계는 아니다. 이게 이제 일단락되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던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웅달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실업도 참 애매한 게 미국 같은 경우 IRA법에 따라서 막대하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항상 우려감들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은 2022년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2년에는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았고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렸고 이런 것들이 워낙 큰 뉴스였지만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는 반응을 안 한다. 저는 파월의 굴욕이다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별로 중요치 않은 거고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이지만 또 바라던 바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피봇이 당겨질 수도 있죠. 피봇이라는 것은 금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의 방향이 바뀌면 금리를 낮추는 거죠. 지금 연준은 올해 피봇은 없다라고 선언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건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보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과 우리는 좀 결이 다르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테크 기업들이 아직 못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중국과의 어떤 무역 의존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관련주들이 또 수출 데이터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지금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게 뭐죠? 2차 전지, 엔터, 반도체. 반도체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중립이에요. 반도체는 중국 관련 수출이 안 늘어났지만 우리가 이제 GPU와 관련해서 HRM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물론 비중은 낮습니다만 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 비중은 낮습니다만 그 포션이 커진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뉴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 운용자금이 한 100 정도 된다면 네. 현금과 주식 비중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주식시장에 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뭐 작년부터 했지만 갑자기 확 이제 올라간 거고 인공지능과 로봇 예를 들어드리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뜨리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 경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정 비율은 현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게 주식이 보이면 이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지만 또 항상 놓고 보면 내가 갖고 있었던 주식이 변동성을 나타내고 새로운 주식이 나타나면 살 돈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오랜 그 상황들을 보니까 항상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한 50%까지는 네.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에서 이제 일정 부분은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별로 없다라고 그러면 만들 수 있으면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반기가 되면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요.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지금 변동성이 시작된 주식들이라면 일정 부분 한번 챙겼다가 그 변동성을 위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은 올해는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활용도라는 것은 바닥에서 딱 올라줄 때 지금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도 1, 20%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끌고 오신 분들보다는 엔터주들 지금 뭐 다 올라왔다 싶어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매하는 관점 물론 뭐 트레이딩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꼭 트레이딩이 아니더라도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중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세요? 이게 참 반도체를 우리가 메모리로 봐야 되느냐 시스템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고집적 회로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만 봐야 되느냐 휴대폰 가전도 다 같이 봐야 되느냐 이것까지 또 달라지는 거죠. 일단 뭐 반도체로 국한을 시킵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재고 사이클이 많잖아요. 재고가 많다라는 것은 운전 자본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운전 자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설비가 있잖아요. 커피 원두를 어느 정도 쌓아놔야 되고 커피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거 다 누구 돈으로 하죠? 내 돈으로 하는 거죠. 네. 내 돈으로 하고 이제 그게 매출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자금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내 돈으로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럼 내 돈이 묶인 거죠. 네. 소위 바닥에 깔리는 돈이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지만 회계용어로 운전 자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두를 사올 때 다 100% 내 돈 주고 사오는 건 아니에요. 외상으로 들여놓은 원두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매입 채무인데 그거는 이제 부채이지만 이자를 안 주는 부채고 내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 자본이 늘어난다는 부담감이 있죠. 이게 안 줄고 있잖아요. 단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2019년 재고 사이클이 이제 피크를 찍고 나면 올라간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기엔 주가가 퍼포먼스를 보였죠.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이제 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왜 살까? 네. 제가 이제 요 방송하기 전에 이제 웅달님하고 이제 제 아들 문제로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제 아들 속은 모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는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토킹 어바웃도 안 되는데. 자, 그들이 왜 살까요? 반도체 바닥론으로 살까요? 아니면 인공지능론으로 살까요? 아니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살까요? 환차익을 노리고 살까요? 다 설명이 돼요. 지금 환이 1,200원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작년에 외국인들이 2번 그랬어요.
55,000원에서 65,000원까지 1,400원에서 1,300원대 한 번 그랬고 1,300원, 1,200원 들어올 때 또 55,000원, 60,000원대 요번 두 번 플레이하면서 각각 15%씩 먹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또 우리나라 대표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저는 한 가지로만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정말 어렵고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살아있음으로써 지수가 지금 버텨온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한 가지만 봐서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딱 한 가지를 봐야 되면 전 수급밖에 없다. 반도체는 이번에 외국인들이 사는 동안에 개인들이 다 팔았고 외국인들이 샀고 기관이 뒤늦게 따라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땡겨주면 기관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외국인들이 지수를 2,600원을 놔두면 기관들이 아무리 지수를 비관론으로 봐도 나중에 따라가야 돼요. 자,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기관들은 평가를 받을 때 뭘로 봤죠? 벤치마크라는 걸 봤잖아요. 벤치마크라는 기준선은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이 2,600인데 내 포트폴리오는 2,500이야. 그럼 너 운영 못했어. 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산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린다? 딴 건 안 산다? 그럼 나도 삼성전자 사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벤치마크 대비니까 결국 이제 기관들도 지난주부터 따라오기 시작했죠. 이런 모습들로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빠지면 언제든 빠진다. 자, 삼성전자는 저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이 이제 대규모 이렇게 많이 알려진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차트 수급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평상시엔 전 재무제표를 제일 중요시 봐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아는 주식에 대해서는 차트 수급을 저는 중요시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일정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수급이 붙어 있는 한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빠지는 날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환을 잘 보셔야 돼요. 외환. 1,200원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1,300원대로 빠지면 외국인들은 손해거든요. 아니면 벌어놓은 거 까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포지션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이게 기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1,300원, 1,200원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좀 보일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이제는 뭐 자금이 달러가 강세는 안 일어났거든. 자, 한 가지 여기서 환율 얘기하니까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고 이 방송을 보신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라면 2%포인트 금리 격차가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죠. 여태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율이 2% 금리가 2%포인트 금리 격차인데 미국에다 놔두면 2% 더 주는데 왜 한국에 놔둬?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요소이지 전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러면 미국은 이제 남은 게 뭐죠? 금리가 떨어질 일이 남았죠. 근데 우리는 금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덜 올렸기 때문에 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또 통화가 강해지죠? 우리 통화가 더 강해집니다. 네. 미국은 약해지고. 그러면 환차익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 환차익은 금리 격차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벌써 1.75인데 외국인들 안 빠져나가잖아요. 삼성전자 드립다 사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단순하게 금리 격차에 따라서 환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시야가 좁은 거다. 저도 한때 그렇게 봤었어요. 작년 초만 해도 그렇게 봤었는데 이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은 벌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따라가면서 사도 괜찮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에 올인한다라는 것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뭐 한 20-30% 정도를 그냥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떨어질 때 모아가는 전략. 떨어질 때 모아가는 전략. 근데 삼성전자가 과연 8만 원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눈에 띄었을 때보다는 남들이 좀 안 살 때 모든 주식은 좋은 주식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 퍼포먼스가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삼성전자는 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질 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8만 전자가 좀 어렵다고 보세요? 근데 8만 전자 이상을 제가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왜냐하면 8만 전자서부터 9만 전자까지는 거의 개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때는 안 샀었어요. 우리가 2020년, 21년에 그때는 외국인들이 발을 뺐을 때인데 과연 외국인들이 개인들 거를 먹고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 구간 지금 현재 7만 전자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과거에도 샀었던 구간인데 외국인들은 8만 전자 가면서부터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외국인들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돌발 악재라고 본다라면 지금 대중국 수출이 안 되는 것들. 이번에 무역 적자의 절반이 반도체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TSMC가 또 2나노 또 양산 들어간다면서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악재로 보려면 뭐 무궁무진하고 호재로 보려면 또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8만 전자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도 우리는 좀 살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네.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은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개인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건가요? 아, 그게 안타까운 게 8만 전자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이제 7만 전자 뭐 미리 사신 분들도 있지만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철저히 개인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말씀하시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셨고 30년을 갖고 있어라라는 개념으로 하시면서 했는데 물론 30년 뒤에는 모르죠. 30년 뒤에는 정말 어떤 일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그거는 저는 조금 대답을 명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뭐 넘어줘야 되겠죠. 넘어줘야 되겠지만 과연 그들이 지금 여기서 7만 원, 8만 전자까지 가면 충분히 또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밑에 6만 전자에 사신 분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번 좀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수급 측면에서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보유 비중이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50과 55 정도, 그러니까 52, 3 정도를 계속 러프하게 그 정도 유지를 해왔어요. 네, 보유 비중이. 그게 이제 2020년에 57%까지 늘었어요. 57%까지 늘었고, 그 다음에 그걸 지속적으로 줄여가지고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 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낮다 이런 기사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보유 비중이 몇 프로냐? 52, 3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딱 외국인들이 그 평균적으로 끌고 왔었던 보유 비중 딱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서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지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좀 샀다 팔았다 막 하잖아요. 최근에 6월 들어서 그런 모습들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의외죠.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거였는데 저도 그 6월 초에 어떤 자료를 딱 보니까 어느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선은 그 차윤희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좀 중립적인 중립적이죠.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좀 어려운 주식이다. 저는 의외로 그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2차전지 한번 여쭤볼까요? 2차전지 흐름은 또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데 거기서 또 변동성 위아래로 또 큰 거는 또 있더라고요. 또 오르는 것도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다시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2차전지가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 고점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세를 좀 잘 하고 있죠. 요 며칠, 그러니까 지난주 강한 시세 흐름을 한번 16%를 내고 거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솟은 다음에,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이 장대 양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장대 양봉 뽑아내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격 조정,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든지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좋은 게 기간 조정이죠. 이거는 사자 팔자가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솟은 사람 10몇 프로 이익이 난 사람이,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에서 잡은 사람은 10몇 프로 수익이 나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그런데 또 여기 사는 이유 시점이 있는 거죠. 거래량 줄고. 이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포지션이 참 애매한 게 고점과 60일 이동평균선 지금 박스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니콜라스 다비스가 얘기할 때는 요 안에서는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왜냐면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위에 이제 이걸 뚫어주느냐 보고, 왜냐면 여기 물리신 분들은 이제 매도하려는 게 여기서 떨어지면 또 여기 지지 여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간인데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한 리바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리바운드죠. 리바운드인데 여기서 방향성 모색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2차전지와 관련된 다양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뜨미지근하죠. 과거처럼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가볍게 나오고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그런 건 없죠. 요 또 이렇게 되는 게 또 2차전지를 또 우리 강하게 얘기하신 분이 또 다시 또 활동을 재개하셨죠. 그 시점과도 또 맞물리죠.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강한 리바운드를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강한 리바운드를 하고 있고 매수 시점은 고점을 뚫어줘야 된다. 정석대로 가려면. 근데 이차전지 산업이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차전지 산업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개화되는 거와 방향이 약간 미세하게 살펴봐야 될 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 그 충전하는 충전 콘셉트. 저도 얼마 전에 해외를 좀 나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나라마다 이 코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자동차하고 우리나라 차하고 이 코드가 다르잖아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 또 바꾸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표준화하려고 지금 테슬라가 노리는 것 같아요. 글로벌 표준을 하려고 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표준이 돼야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환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표준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니까 입김이 세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비용이 또 들죠.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기존 것도 다 교체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뭐 이게 호재냐 악재냐라고 봤을 땐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또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 경쟁이 굉장히 심한 분야고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 다양한 또 상황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는 건 맞지만 각 개별 기업들이 이익을 구가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 밸류를 어디까지 땡겨온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시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다양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되는 섹터가 아니겠나. 이거는 정말 기술력이 지금 우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기술력이 따라오는 속도도 상당히 그렇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좀 어려운 구간이다. 편하게 매수해서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은 조금 지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뭐 기술력이라든지 네. 2분기 예상 실적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조금 뭐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가지고 흔들리시면 2차전지 투자 저는 조금 방향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2차전지는 2분기, 3분기를 그러니까 를 확인하는 것보다 지금 5년,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 5년, 10년 뒤를 보는데 5년, 10년 뒤를 보는데 여기가 지금 자갈밭일 수도 있고 고속도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10년 뒤는 5년, 10년 뒤는 먼 미래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죠. 자꾸 변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모아가서 5년, 10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사서 묻어두면 된다. 그런 장기 투자가 되면 모두가 해피하겠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5년, 10년 뒤를 보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걸 보면서 이걸 조정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5년, 10년 투자하려면 5년,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매 분기 실적 체크해야 되고요. 매 분기 전망 체크해야 되고요. 다른 경쟁 업체들 체크해야 되고요. 할 게 많습니다. 그냥 사서 묻어두고 눈 감고 있는 것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장기 방치지. 그러다가 올라가면 운이 좋은 거지. 그런 거는 다음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정말 투자를 한다라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되는 분야고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볼 때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웅달님이 뭘 한다. 웅달님이 얘기니까 무조건 맞는 얘기야. 소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전 주식 투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끊임없는 의심. 웅달님이 뭘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놓치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달님이 얘기하는 논리에 허점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2차전지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리포트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게 그 사람 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왜 비판적으로 보는 거지? 왜 이게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보는 거지? 그 논리를 보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생각이 맞나? 그 생각이 맞나?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내 논리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딱 귀 막고 무조건 가니까 이쪽 뭐 내려간다는 얘기 난 볼 필요 없어. 이래서는 여러분들 균형 감각을 잃으시게 돼요. 그런 부분들. 그게 전 대표적인 게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카카오 무조건 된다라고 할 때 카카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분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의 가장 큰 이거 보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안타까운 게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카카오 과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반론을 해요. 카톡 쓰고 카뱅 쓰고 있지 않느냐. 저도 써요. 그런데 주가 퍼포먼스가 저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카톡을 쓰고 카뱅을 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 카카오는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정말 그들도 막대한 정말 좋은 인력을 가지고 뭔가 지금 찾고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하이브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BTS가 군대 가면서. 하지만 새로운 길을 활력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찾아낼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뭐 2020년에 무조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카카오가. 무조건 100만 원 간다.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균형 감각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에 좀 탑승하지 못한 분들은 좀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요? 좀 시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안 사셨다라면 2차 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좀 두려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주가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100% 먹을 때 내가 10% 먹는다 그래서 결코 저는 그게 적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100% 다 먹으면 좋죠. 100% 다 먹으면 좋지만 내가 능력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10% 한 두세 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100% 먹을 때 나는 한 20, 30%, 30, 40%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 다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변동성이 일단 시작됐다라는 거, 그리고 방향성을 잡으면 그때 가서 편승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방향성을 아직 잡기는 어려운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되는 주식들은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차트가 지금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할만해요. 그렇지만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 매수점을 잡는다라고 보면 조금 아직은 좀 아쉽죠. 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거. 네, 좀 그러니까 높은 위치라기보다 좀 애매한 위치다라는 거죠. 이게 높은 위치여도 만약에 이게 퍼포먼스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보는 어떤 차트에 대한 뭐 박스권 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이제 보더라도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요 일봉만 놓고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한번 솟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0% 정도 뛰기는 가능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 퍼포먼스를 보이기에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뭐 저평가된 섹터나 그런 뭐 주식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평가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2022년부터 항상 고민해 왔던 게 경기가 불안정한 거가 처음에 말씀드린 뒤통수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MTN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 매일경제 출연할 때도 2021년, 2022년 2차 전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 무조건 된다.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보다는 2차 전지 무조건 된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 하면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든지 2차 전지 해야 된다. 2차 전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LG화학. 그때 분사되고 나서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소재를 말씀드렸죠. 셀은 경쟁이 심화되지만 뒤에서 웃고 있는 건 소재다. 제가 2022년 상반기부터 소재만 계속 외쳤어요. 종목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재가 웃는다. 그때 당시에 제가 또 한 논리는 셀은 내재화될 가능성이 크다. 언젠간 내재화할 거다. 그 때문에 소재가 웃을 것이다. 2023년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몇 번 뭐 연합유포엑스나 얘기했던 것은 장비주들. 우리가 이제 경기 둔화돼도 IRA법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 2차전지 장비 무조건 이쪽을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그런 개념이죠. 지금 과연 시점에서 뭐가 이걸 뚫고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어떤 뭐 업종, 뭐 이런 개별 종목에 따라 다 얘기가 다르지만 일단 되는 것은 엔턴 된다. 엔턴 되지만 퍼포먼스 보일 때는 사지 말고 주가가 좀 떨어지면 사자. 올해 가장 잘 될 건 엔터. 조선업종이 흑자를 나기 시작하면 무섭다. 이거는 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면 이익이 무섭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또 뭐냐? 전장에 대한 좀 생각들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충전에 대한 인프라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쪽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시고 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우주항공 방산 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지금은 방산 우주항공이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깔고 가는 개념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새로운 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색조 화장
지금 많이 뜨는데 이거는 퍼포먼스를 더 보일 수도 있겠다. 지금 최근에 색조 화장 같은 경우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는데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서구권이 먼저 리오프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 K컬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쪽들은 좀 크다. 중국 쪽은 좀 기대를 많이 접자. 중국 관련해서 중화학이라든지 철강 뭐 이런 쪽들은 좀 많이 접자. 중국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슈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극적인 합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중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수혜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접자. 저는 좀 그렇게 시장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터, 조선, 전장, 충전, 화장. 네. 이 정도. 혹시 뭐 토픽 같은 거 몇 개만 추천이 아니라 네. 공부 차원에서 소개 좀 네.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CNC 엔터, CNC 인터내셔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색조 ODM이거든요. 네. 색조 ODM. 우리가 OEM과 ODM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OEM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건을 만드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웅달님이 사장님 이 볼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게 OEM이에요. 단순하게 찍어내는 거죠. 근데 물건을 만드는 제가 이 볼펜을 개발해가지고 내가 브랜드가 없으니까 이거 웅달 책방 이름으로 팔면 안 될까요? 하는 게 이게 ODM이에요. 이거를 기획해서 만드는 것까지 다 제가 하고 웅달님이 워낙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름만 네임밸류만 붙이는 게 OEM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거죠.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중국 로컬 제품, 미국 제품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색조가 지금 굉장히 뜨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홍콩을 갔다 왔는데 홍콩을 제가 한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한 7, 8년 전에 홍콩 갔을 때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걸어다니면 이게 제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구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진하게 그 더운 날 화장하고 다니는 사람은 100% 한국 사람이고 화장을 전혀 안 하면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은 약간 화장했어요. 제가 이달 초에 홍콩 갔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화장하는 것도 우리 한국 여성분들 화장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좀 화장을 잘못하면 좀 촌스럽게 화장하는데 굉장히 화장을 능숙하게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말하는 걸 들어야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럴 정도로 이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화장은 우리가 이제 색조와 기초로 나누는데 많은 여성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닌데 남성분들은 의외로 몰라요. 로션 바르는 거는 기초고요. 여기다 립스틱 바르는 건 이제 색조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는 누구든지 하죠. 근데 색조를 이제 특히 남성분들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색조에 대한 ODM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쪽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는 JYP 엔터가 꺾이지 않는 한 오히려 YG 엔터나 하이브 같은 거 보시면 트레이딩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 JYP가 꺾이면 엔터도 장관 쉬어갈 수 있어요. JYP가 대장인 거예요? 대장이죠. JYP가 대장이죠. 제가 MTN에서 줄곧 JYP만 올 초부터 JYP만 보시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렇게 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때가 이제 SM의 경영권 분쟁 전인데 대주주들이 조금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JYP만 유독 대주주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JYP가 이제 재계약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JYP를 받고 그래서 JYP가 대장을 본 거예요.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JYP에 대해서 다른 데는 이제 뭐 소속 가수들이 뭐 빠진다 뭐 한다 뭐 이런 노이즈가 있잖아요. JYP는 다른 소속가들이 빠지면 박진영 씨가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들어가면 땜빵이 된다. 뭐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움직이는 한 굉장히 다른 거 따라갈 수 있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빅백스를 하고 나서 퍼포먼스가 좀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익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아요. 주가 탄력성은 HD 현대라든지 뭐 미포즈 좋긴 합니다만 삼성중공업이 빅백스를 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저는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전장은 뭐? 전장은 저는 LG전자 그냥 꾸준히 봐요. LG전자가 이제 전장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LG전자 말씀을 드렸을 때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올 때는 백색가전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계속 백색가전이 안 좋다 주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백색가전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장에 대한 비중이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왼쪽 병을 보다가 이제 오른쪽을 본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데. 근데 저는 미리 오른쪽을 봤었던 거죠. 어찌됐든 주가가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직 분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12만 원대 지금 올해 내내 지금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거. 그들이 보유 비중이 30%까지 올라왔는데 가까이. 왜 꾸준히 살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익 퍼포먼스가 지금 뭐 수주잔고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시게 되면 저는 그게 언젠가 큰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충전. 충전도 이제 LG 헬로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 지금 아직 충전은 개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전이라는 게 우리가 한전법 때문에 우리는 충전을 꼭 한국전력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것들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전 인프라,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주유소를 석유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석유회사들이 충전소를 내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가 뭐냐면 아니 뭐 주유소 옆에다가 충전기 하나 놔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놔주면 기름이 안 팔리는데? 그러게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다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유소에다 못 가는 이유가 물론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것도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건데 충전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뭐 LG 쪽은 충전기도 지금 하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충전 관련 뉴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 참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도 뭐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하워드 막스가 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모 유튜버에서 이제 얘기하신 내용인데 그거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은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죠. 뭐 장기 투자냐, 가치 투자냐, 뭐 농사를 짓는 거냐, 뭐 이런 게. 근데 이런 변동성을 보일 때 이 변동성을 알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하워드 막스의 그 한 대목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저는 그래요.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주식을 살 때 한 2년, 3년을 바라보고 삽니다. 2년, 3년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 정도 여유 있는 자금, 그 정도 여유 있는 안목을 보고 주식을 사요. 근데 그 주식이 때로는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보일 때가 있어요. 빠른 퍼포먼스가 보일 때는 팔아요. 어느 정도 수익이 한 30, 40%, 20, 30% 수익이 났다 싶으면 그리고 급하게 올라간다 싶으면 저는 팔아서 수익을 챙겨요. 그리고 그 주식 떨어지면 다시 사든지 아니면 다른 주식을 사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종목 개수가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종목을 내가 2,000여 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은 몇 개 안 돼요. 정말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정말 5분 이상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아주 적어요. 손가락에 꼽힐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 잡으면 소위 거기서 쇼부를 치려고 그래요. 이게 딱 내가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올라가. 그래, 내 이 종목에서 죽든 살든 뭐 대박을 내보자.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종목 풀들을 많이 좀 넓히세요.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저도 이제 종목 몇 개를 얘기했고 간단하게 언급한 정도예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종목을 저는 한 달에 한두 개씩만 뭐 운갈책방에서 계속 다른 분들이 좋은 종목을 얘기하시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땡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 종목을 파보세요. 한 달에 한두 종목씩만 내가 판다. 그래서 내가 1년이 지나면 최소한 한 15개 정도는 내가 내 종목을 만들겠다. 파다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고 내가 파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버려도 최소한 1년에 10개는 남을 거 아닙니까? 자, 주식 투자 1, 2년 하고 끝내실 거 아니면 그렇게 2, 3년만 하시면 2, 30개가 나한테 생기죠. 그것만 평생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 과정 없이 뭐가 올라요? 지금 뭐 급등한 이거 따라 사도 돼요? 이거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그거 못 벗어나십니까? 평생 이 종목 사야 돼요? 따라 사야 돼요? 지금 반도체 올라가는데 따라 사야 돼요? 그러다 좀 지나면 2차전지 올라 2차전지 따라 사야 돼요? 그거보다는 한 달에 한두 종목씩만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세요. 공부 방법이요? 나 재무제표 모른다? 차트 모른다? 다 핑계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 종목에 대한 퍼포먼스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막 하다 보면 더 파다 보면 내가 차트가 부족하면 차트 공부하게 되고요. 재무제표 모르면 재무제표 공부하게 돼요. 지금 재무제표와 차트를 공부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문법부터 공부해서 영어를 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당장 무역을 해야 돼. 발등에 불이야. 그러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헬로우 땡큐부터 하겠죠. 하우디두부터 시작하면서 이런 것부터 하죠. 그러다 나중에 문법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 재무제표 차트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모르시면. 일단 최소한 차영주가 CNC 인터내셔널은 뭐지? ODM이 뭐지? 색조가 뭐지? 그럼 다른 색조 화장품들은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잔소리처럼 얘기한다라는 건데 시점이 지금이 좋아요. 왜냐하면 2020년, 2021년에는 뭐가 공부할 게 있습니까? 그냥 침 튀겨갖고 맞추면 올라가는 거고 2022년에 주식 공부하면 뭐예요? 맨날 빠지는데 그렇잖아요. 사놓으면 맨날 빠지고 반대면 나가고 막 골치 아프시고 무슨 지금이 공부하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예요. 공부해서 딱 보면 업종과 종목이 보이죠? 그럼 그게 튀어올라요. 올해 내년은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하나 빼먹었는데 지금 1억 정도 여윳돈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하시는 말씀. 1억 좀 주시죠.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시고, 1,000만 원 정도는 대형주를 트레이딩 하세요. 저는 계속. 대형주를. 1,000에서 한 2,000 정도를 해운주 올라가면 해운주 한번 좀 하시고, 요건 이제 끊어치는 거죠. 한 10%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건설주 올라갈 때 끊어치고 이게 붙으면 바닥에서 붙기 때문에 그때는 펀드멘탈보다는 수급으로 붙거든요. 그러고 나서 펀드멘탈이 부딪혀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매매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대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이면 그때 가서 그걸 확 들어간다. 한 2천만 원은 항상 놔두시고 3천만 원 갖고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장세는 좀 박스권이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 뭐 아주 롱텀으로 보면 하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해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 나라가 글로벌리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죠. 미국 외에는 없어요. 오해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 다닐 때 이거를 80년대 보험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만들어낸 논리인데 80년대요? 그러니까 8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도 80년대 이전에 이렇게 크지 거기도 박스 피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면서 레이거노믹스가 들어오면서 401k 연금 투자를 그때부터 미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도 연금은 주식을 안 샀었어요. 미국 연금은. 그렇지만 401k가 들어오면서 박스 피가 되면서 만까지 간 거고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 계기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제 국민연금 이제 살 때 이제 제가 이제 대리 때 그 논리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많이 하고 했었는데 자 일본 잃어버린 30년이죠. 영국, 독일 차트 보면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우상향한 종목들이 있어요. 지수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도 아직 여전히 박스피대로 다시 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올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전 세계에서 들어오면서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놔두면 올라간다? 지수 사놓아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지수 인덱스 사놓으신 분들 보면 존복을에 따라서 답답하실 거예요. 퍼포먼스가 안 보이니까 계속 지금 뭐 인덱스 사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맞는 투자 방식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방식이에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발견하는 방식, 제가 이제 저한테 맞는 방식은 2, 3년 여유를 보고 들어가자. 단기간에 쇼를 치려고 하지 말자. 극단적으로 2, 3년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그런 종목이지만 퍼포먼스를 보이면 팔고 나오자. 그게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용주TV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